충청남도 서산시 119 상황실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바들바들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숨을 헐떡이며 공포에 질려 있었죠. 여기 송림리 이정숙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119 대원은 침착하게 주소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 신호를 보냈습니다. 3분 만에 앵앵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구급차를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어머나, 저기 정숙 할머니 댁 아니야? 아이고, 무슨 일이지? 아까 집으로 막 뛰어가는 걸 봤는데. 수십 년을 한 동네에서 같이 산 이웃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장비를 챙겨 할머니의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낡은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어제 내린 폭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119 구급대입니다. 대원들은 다급하게 소리치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엔 이정숙 할머니가 싸늘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스름했습니다. 선임 구급대원이 재빨리 할머니의 맥박을 짚었죠. 미약하지만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 측정기를 연결하는 바로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 속에서 이내 강한 의지가 번쩍였죠.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숨을 내쉬며 구급대원의 팔을 놀랄 만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파출소에 최민준 경위를 불러주시오. 죽기 전에 꼭 봐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78 노인의 소나기라고는 믿기 힘든 힘이었죠. 구급대원의 팔을 붙잡은 할머니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병원부터 가셔야 해요. 상태가 아주 위급하십니다. 구급대원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그 안에는 무려 40년이란 세월이 응축된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제발, 제발. 최민준 경위. 할머니의 애원에 선임 구급대원은 잠시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의 합의가 이루어졌죠. 어쩌면 이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꼭 연락해보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를 들거세시는 동안 젊은 구급대원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서산 시내의 작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후배 구급대원은 지역 파출소에 연락을 취했죠. 서산 파출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전기 너머로 경계심과 사명감이 함께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9 구급대입니다. 혹시 최민준 경위님 계신가요? 저는 당직 순경입니다. 무슨 일로 최 경위님을 찾으십니까? 구급대원은 할머니의 위급한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당직 순경의 목소리가 살짝 놀란 듯했죠. 최경희님은 지금 마을 반대편 사고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오전에 서산읍내 시장 쪽에서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무전으로 상황 전달해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구급대원은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할머니의 입술이 무언가 작게 중얼거리는 것 같았죠. 구급대원은 몸을 낮춰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현우야. 할머니의 희미한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세월의 그리움이 응축된 한 어머니의 간절한 속삭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선임 구급대원의 침착한 목소리에 긴박함이 서렸습니다.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심장 리듬이 불안정합니다. 아트로핀 주입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주름진 손등위로 파란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미약한 힘으로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마스크 쓰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위험하세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에도 할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최경희에게 집 서랍 확인해달라고. 할머니는 말을 잇는 중간중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무언가를 전하려는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끊기고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차 안을 무겁게 감쌌습니다. 젊은 구급대원은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꼭 전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구급대원의 진심 어린 약속에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과 함께 가느다란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마주한 희망의 미소였습니다. 잠시 후 서산보건의료원 앞에 경찰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훤칠한 40대 중반의 남자. 바로 최민준 경위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응급실 접수처로 그가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숙 할머니가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최민준 경위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더니 옆에 있던 의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민준 경위님이세요? 할머니께서 계속 찾으셨어요. 의사의 말에 민준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민준이 이곳으로 발령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할머니와는 그저 몇 번 마주친 동네 경찰과 주민의 관계일 뿐이었는데 대체 왜 할머니는 그토록 자신을 찾았던 걸까요? 할머니 건강은 어떻습니까? 민준의 질문에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기셨고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간절히 찾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으셨을까요? 민준의 질문에 대답한 것은 아까 구급차에 탔던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식이 희미해지면서도 죽기 전에 최경희를 꼭 봐야 한다고, 만약 당신이 죽으면 집서랍을 꼭 확인해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서랍? 민준은 문득 할머니와 마주쳤던 몇 번의 짧은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을 볼 때마다 유독 유심히 살펴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노인의 외로움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죽음 직전까지 자신을 찾았다는 말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겠습니다. 즉시 가보겠습니다. 민준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자신을 찾았던 이유, 그리고 서랍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일지 그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송림리라고 적힌 낡은 안내판이 나타났습니다. 이윽고 담벼락에 분홍빛 벚꽃이 피어있는 집, 이정숙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마치 시간이 1980년대에 멈춘 듯 낡은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죠. 민준의 시선이 거실 한편에 있는 낡은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맨 위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종이 끝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더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함께 누렇게 변색된 신문과 전단지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먼저 신문을 들었습니다. 1985년 4월 17일자 신문. 그는 신문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사회면에는 굵은 활자로 5세 아동, 시장에서 실종, 가족 애타게 찾아 라는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기사를 빠르게 읽어내려갔죠. 5살 남자아이가 시장에서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현우. 민준이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읊조렸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시기에 만들어진 실종 아동 전단지도 있었습니다. 전단지마다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라는 절박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민주는 서랍 가장 아래에 있던 두꺼운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현우라고 정성스러운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점점 자라나는 한 남자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현우 5살, 계곡 물놀이라고 적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 민주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시선이 사진 속 소년의 가슴 부위에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특이한 모양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잠깐,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는 급하게 거실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셔츠 버튼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부터 어깨까지 이어진 자신의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시작해 별처럼 퍼져나가는 독특한 화상 흉터. 고아원에서는 발견될 당시부터 이미 있던 흉터라고만 들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사진으로 시선을 돌려 자신의 흉터와 비교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년의 흉터와 자신의 흉터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죠. 어린 소년의 이목구비와 자신의 모습은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놀란 눈빛, 그 애틋한 시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찾았던 이유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지금 이 순간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동네 작은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눈에 낯선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경찰이 동료와 함께 인사를 다니는 모습이었죠. 아, 새로 오신 경찰관님인가 보네.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새 경찰관의 옆모습, 특히 눈매와 콧날이 너무나 익숙한, 그러나 40년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간 매일 지니고 다녔던 5살 현우의 사진이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저 멀리 서 있는 경찰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매가, 콧날이 정말 닮았어.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최민준 경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새로 오신 경찰관님 맞으신가요? 네, 이번에 발령받은 최민준 경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할머니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특유의 음색이 아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례지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로 45살입니다. 45. 실종된 현우가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혹시 어디서 자라셨나요?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기록에 따르면 5살 무렵 어떤 시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쿵쿵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최경희가 인사를 하고 떠난 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할머니의 눈에서는 빗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경찰, 우리 현우일 수 있어. 그날 저녁 할머니는 서랍에서 아들의 사진첩을 꺼내 오늘 만난 최경희의 얼굴과 몇 번이고 비교했습니다. 눈매도 콧날도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버릇까지. 하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혹시 당신이 내 아들인가요? 라고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중 마을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민 여러분, 하천 주변 주민들은 즉시 마을회관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방송이 울렸고 할머니가 걱정하고 있을 때 누군가 현관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문 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최민준 경위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르릉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 뒤편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커다란 나무가 할머니를 향해 덮쳐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민주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밀쳐내고 대신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아이티 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이 쓰러졌고 그의 셔츠 일부가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놀라 다가가자 찢어진 제복상의 너머로 그의 가슴에 있는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가슴 왼쪽에서부터 어깨까지 이어진 독특한 반달 모양의 화상 자국. 할머니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죠. 40년 전 부엌에서 끓는 주전자를 쏟아 영호가 입었던 화상. 그 상처의 모양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흉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죠. 괜찮습니다. 옛날에 생긴 상처예요. 민주는 당황한 듯 서둘러 찢어진 셔츠를 여몄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할머니는 집안 서랍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센 물살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안 됩니다. 위험해요. 민주는 할머니의 팔을 꽉 잡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간신히 집을 빠져나와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죠. 물만 빠지면 바로 서랍에서 사진을 꺼내 최경희를 찾아갈 거야. 할머니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흉터는 절대 우연일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자마자 할머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40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현우야. 할머니는 울먹이며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첩을 꺼내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신고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모든 것을 알게 된 최민준. 아니, 이현우는 어머니의 집에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실종된 그 아이라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부모님.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려 40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의사의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40년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민주는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그는 미친 듯이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약해 보이는 모습. 그의 손에는 40년 전 5살 현우와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제발 보게 해주세요. 민주는 의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지금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심장 기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민준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40년 만에 찾았는데 이대로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현우예요.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민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 중환자실 내부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드블루. 심정지 위기 상황입니다. 의사의 외침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제발.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들이 심장 충격기를 준비하고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막 찾았는데? 겨우 40년 만에 서로를 찾았는데 민주는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40대 중년 남성의 얼굴에서 5살 아이처럼 서러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무거운 말에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원하신다면 잠시 들어가 보시죠. 민주는 방호복을 입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머니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평생 부르지 못했던 그리움과 애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예요. 현우예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김경희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 갑자기 심장 모니터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어머니의 입술이 살짝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상태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적적이네요. 심장 리듬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놀랍게도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해서 호전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마침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민주는 한달음에 병실로 달려갔죠. 문을 열자 침대에 반쯤 기대앉은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움직여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이 아들을 향해 조금씩 뻗어나왔습니다. 현우. 야. 그 한마디에 40년의 그리움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40년. 매일 기다렸단다. 할머니는 약해진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내 얼굴 잊지 않으려고 매일 사진을 봤어.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어느 초여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집 마당 평상에 두 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법원에 신청서 냈어요. 조만간 제가 공식적으로 박영호가 될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엄마는 자기 새끼를 알아보는 법이란다. 어머니, 저 어머니 곁으로 이사 오려고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아파트도 구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었습니다. 정말이니? 매일 볼 수 있는 거니? 네, 어머니. 이제부터는 매일이요. 제주도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우리가 함께 만들 추억이 너무 많아요. 김경희. 아니, 현우가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요.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지고 화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자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따로가 아닌 함께인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머니,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서로. 그들 앞에는 이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시간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데에는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는 어딘가에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님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